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플러스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란 국내 기업의 가치에 비해서 주가가 저평가되는 현상을 말하죠. 그리고 내재 가치가 높은 기업들이 기업 지배구조와 같은 투명성 문제로 저평가의 불명예를 얻는 경우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간 한국 주식시장의 발목을 잡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투명한 기업 지배구조와 또 이익의 공정한 배분이 뒷받침돼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자, 우리 주식시장이 만년 저평가를 받는 원인 살펴보고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생각해보는 시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두 분 모셨습니다. 김기백 한국투자신탁운용 중소가치팀장 그리고 박소연 신영증권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김기백 팀장께 여쭤볼게요. 최근에 네.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주주 환원에 대한 책을 출간하셨지 않습니까? 네. 제목이 주주 환원 시대에 숨어있는 명품 우량주로 승부하라입니다. 자, 이 책을 내신 배경 잠깐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일단 제가 투자자로서 기관 투자자로서 사실 이제 기업들 미팅을 굉장히 많이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기업들이 사실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왜 빠져나오지 못하는지 그런 것들을 사실 제가 투자자로서 직접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어떤 기업들에 투자했었을 때 일반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주주의 가치를 훼손당하는 일도 당하기도 했고 이제 이렇게 하면 사실 기업들이 더 높은 가치를 받을 수 있을 텐데라는 좀 아쉬움도 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주환원 시대가 사실은 도래할 것으로 저 계속 기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왔었을 때 기업들이 어떻게 바뀔 거고 결국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어떻게 해소될 것이다라는 어떻게 보면 희망찬 메시지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보면 단순히 어떤 기대감이 아니라 네. 이미 어떤 여러 가지 구조적 변화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음을 좀 알리고자 책을 적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박소연 이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행동주의 펀드 보고서를 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23년 차 애널리스트시죠? 네, 네.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오래됐네요. 네, 그 증권시장에서 23년 계신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닐 텐데 특히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또 주주 환원 이슈에 관심이 많으신 이유가 있겠죠. 네, 뭐 제가 이제 꼬꼬마 때부터 이제 애널리스트 하면서 한국 주식도 담당하고 이제 영역을 넓혀서 이제 해외 주식 그리고 지금은 자산 배분까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요새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 이제 뭐 유튜브도 보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게시판 같은 데 들어가서 보면 제목에 국장하지 마라. 뭐 이런 제목이 엄청 많이 올라와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국장이라는 거는 뭐 아마 느끼시겠지만 네. 한국 주식 하지 마라. 네.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저는 참 이거 많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결과적으로 미국은 개인 주주를 우대하고 그리고 이제 주주 무서운 줄 안다. 네. 근데 이제 한국은 개인 주주를 경시한다. 네. 그리고 이제 무시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 주식은 하면 할수록 손해고 네. 이익이 난 적이 없으니 그냥 우리 모두 다 미국 짐 싸가지고 미국에 가자라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한국 사람이고 앞으로도 한국에 살아야 되고 저희 네. 애들도 한국에 계속 살아야 되는데 국장에 투자하지 말라라는 그 사실 프레임이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러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상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의식이 상당히 좀 커져가고 있었는데 마침 최근에 이제 개인 주주가 굉장히 증가하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사실 이런 부분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게 되고 네.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액티비즘이라고 해서 행동주의 펀드가 사실 이제 해외에 훨씬 많았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다들 이름 아시는 것처럼 뭐 헤르메스나 뭐 내지는 소버린이나 근데 이제는 국내에서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사실은 같이 오신 김규백 팀장님도 사실 네네. 또 그런 역할을 많이 하시는 분 중에 하나인데요. 네. 저는 그래서 이번 뭐 지금 행동주의라든지 밸류업이라는 이런 분위기가 좀 잘 되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국장에 투자를 많이 하게 되는 그런 분위기가 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행동주의 펀드가 뭐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잠깐 좀 얘기를 해주신다면은요. 네. 네, 행동주의 펀드라는 거는요.
사실 보통 주식을 사면 주식이 오르면 팔고 뭐 떨어지면 더 사고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적인 투자 전략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 말고 내가 주식을 갖고 있는데 가만 보니까 경영진들이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이상하게 이제 비논리적인 행위를 한다든지 네. 그리고 이제 뭐 내가 보기에는 나쁜 행동을 한다든지 그러면 내가 비록 몇 주 안 가지고 있지만 의사를 표현해서 어떻게 보면 기업을 움직이게 한다라고 해서 행동에 나선다라는 네. 뜻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행동주의 펀드라는 얘기들을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있긴 했지만 사실은 역사도 좀 일천하고 규모도 크진 않았습니다. 네. 근데 이제 막 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그런 의미입니다. 네. 그래요. 자, 저서가 따라 돈 공부 절대 미루지 마라고 있지 않습니까? 아, 네. 그거 언제 쓰신 거예요? 네, 한 1년 정도 됐고요. 따님이 몇 살이에요, 혹시? 저희 딸은 요번에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갑니다. 돈 공부를 잘 가르치고 계신지 네, 시키고 제가 계신지. 가르치고 싶어서 썼는데 네. 아예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래요? 네네. 그래서 좀 더 열심히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본격적으로 이제 좀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연초부터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이슈가 주식시장에 던져졌잖아요. 저 PBR 기업들의 관심이 지금 많이 모아지고 있는데 일단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잠깐 말씀해 주시고 총론적으로 일단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 김기백 팀장님께서 네.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단 연초 때부터 대통령의 3법 개정 발언이나 네. 금융위원회에서 밸류 프로그램을 사실 이제 얘기를 하면서 결국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 즉 한국 기업들이 지나치게 저평가를 받고 있는 이 현상에 대해서 해소하고자 하는 정부의 제도적인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이제 그런 어떤 밸류 프로그램들을 사실 이제 옆나라 일본에서 작년에 굉장히 큰 어떤 성과를 거뒀어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기업들이 많이 바뀌면서 주주 환원도 많이 하고 기업들의 어떤 주주들에 대한 어떤 가치 제고에 대한 어떤 그런 움직임들이 강해지면서 굉장히 선순환의 증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옆나라 일이지만 증시가 우상향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러운 일이죠. 이제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도 한국 기업들이 사실은 저평가로 따지면 둘째가라면 서럽거든요. 네. 글로벌에서 가장 저평가된 증시로 알려져 있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밸류업 프로그램이나 그런 어떤 프로그램들을 결국 일본처럼 잘 이제 정부의 어떤 제도적인 어떤 그런 취지로 결국 기업들이 바뀌고 투자들의 어떤 투자 문화가 바뀌는데 어떻게 보면 일조하기 위해서 이제 대두가 된 거고요. 네. 다만 이제 사실 1월 말부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부각이 됐는데 사실 이제 한국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테마적인 어떤 흐름이 너무 주식시장을 강했다 보니까 그동안 이거를 저 PBR 테마주로 좀 인식이 되면서 그렇더라고요. 이제 기업들의 지난 한 달 동안의 주가의 어떤 변동성이 굉장히 컸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제 밸류 프로그램이 발표하면서 또 실망하는 모습도 보였고요. 네. 결국 이제 이러한 부분들은 결국에는 저 PBR이 핵심이 아니라 결국에는 기업들에 대한 지배주주와 일반 주주의 이해관계 일치로 인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된다라는 그 움직임에 사실은 근본적인 그런 움직임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따라서 이제 이번 어떤 이슈의 핵심은 저 PBR이 아니라 주주 환원을 통한 결국 기업 가치와 주주들의 가치가 괴리가 컸었는데 네. 그것들이 좁혀지는 현상. 네. 결국 이제 주식의 제값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한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주식 이제 기업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아서 주식이 제 값을 받을 수 있고 그러는 과정에서 주주들에게도 일정 부분 그 이익을 돌려주는 거. 그럼요. 그게 중요하다는 지금 그 말씀이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 그 기업 밸류 프로그램의 결국 핵심은 저 PBR 단순히 그게 아니라 주주 환원이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네. 그런데 어떻습니까? 저 PBR이라는 게 지금 우리나라에 몇 개 주식이 저 PBR주에 해당이 돼요? 대략? 예를 들면 기업들을 이제 코스피를 기준으로 보면 네. 사실은 대기업들은 절반이 조금 안 되고 네. 중형주 기업들은 중형 기업들은 이제 절반이 좀 넘고 네. 소형주들은 거의 3분의 2 이상이 사실은 저 PBR 그 PBR 1배 미만이라는 것은 네. 그 기업의 장부 가치 즉 청산 가치보다도 낮게 평가된다라는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당연한데 네. 결국 이제 저 PBR 주가 저평가를 해소될 수 있다라는 논리는
그냥 싸니까 저평가가 해소돼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네. 결국 이제 주주들에게 더 많은 것을 돌려줄 수 있고 실제로 수익 배분을 해서 주주들이 배당을 받고 자사주 매입 소각의 어떤 그 효과를 충분히 얻어가는 네.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이제 기업들의 어떤 주주 환원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그리고 좀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우상향 시켜줄 수 있는 기업들이 사실은 좀 더 당연히 이 씬의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네. 비업 밸류 프로그램 예고할 때부터 한 달 정도 지나면서 이게 마치 테마주처럼 올라가서 PBR이 좀 낮으면 저 PBR이면 다 같이 막 오르고 막 이렇게 뛰어드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맞습니다. 이제 조금 지나다 보면은 결국은 주주 환원을 해서 그러니까 그 기업들이 주주들에게 이익을 돌려주는 그런 주주 환원을 제대로 하는 게 정말 그 밸류업이 되는 그렇죠. 그리고 그런 주식이 계속 살아남을 수 있을 거다. 이런 맞습니다.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대표적인 주주 환원하면 말씀 중에 배당과 자사주 매입 뭐 소각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기업들은 아직 그런 걸 좀 많이 안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사실 주주 환원율을 보면 주주 환원율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이 이제 100을 벌었으면 네. 예를 들어서 배당을 20하고 그리고 이제 10을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하게 되면 주주 네. 환원율이 30%가 되는 네,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글로벌 스탠다드나 글로벌의 어떤 평균 수치를 보면 30% 이하를 하는 주주 환원율이 30% 이하인 나라는 거의 없어요. 아 그런가요? 네. 근데 이제 한국은 이제 20%에서 30%로 지금 가고 있는 단계고요. 네. 이제 그런 어떤 과정 속에서 결국 이제 기업들의 어떤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좀 강력하게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마련되는 거죠. 네. 그 박서연 이사님께 좀 여쭤볼게요. 우리가 이제 한국 증시 저평가됐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다라는 얘기를 정말 오래 들었어요. 이게 이제 지정학적 위기로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원인은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저평가됐길래 프라임이 아니라 프리미엄이 아니라 디스카운트로 계속 이렇게 오명을 잇고 있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어느 정도 저평가예요? 네, 일단은 수치를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최근에 막 세미나를 다니면 네, 네. 기관 투자자들이 저한테 반문을 해요. 한국이 싸다고 해서 지금 밸류업 정책이 나왔는데 싼 건 맞아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실 이게 수치적으로는 굉장히 싸게 보이는데 결과는 이제 PBR이라는 것들을 이제 정부에서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PBR이라는 것들은 사실 돈을 얼마나 벌고 있냐라는 것들 자기자본 이익률이라고 해서 ROE라는 지표가 네,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기자본 이익률에 이제 PBR이 거의 이제 좀 붙어서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통상 이제 이익을 잘 못 내면 당연히 PBR이 쌓일 수밖에 없어서 네. 한국이 그냥 고질적으로 이익을 못 내고 있기 때문에 싼 거지. 네. 이게 이제 뭐 한국이 특별하게 싼 거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이런 식으로 또 반문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 근데 그러면 제가 이제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네. 일단 수치를 제가 좀 보여드릴 건데요. 실제로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평균 PBR이 현재 2월 초 기준 3.1배 정도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통상 한 배가 안 된다고 하는데 네. 거의 한 3배 정도의 가치로 그러네요. 평가를 받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요새 신흥국 중에서 네. 굉장히 잘 나간다라고 하는 인도. 네. 인도는 방금 말씀드렸던 선진국보다도 훨씬 높아서 지금 3.7배 네. 정도가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4배가 넘는 나라이고요. 근데 이제 옆 나라인 사실은 일본도 우리랑 비슷했는데 상당히 많이 올라갔고 네. 한국만 현재 PBR 1배가 지금 안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보면 싼 건 싼 이유가 있을 거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아까 사실 저희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청산 가치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네네. 결국에는 이제 어떤 기업이 건물도 갖고 있을 거고 현금도 갖고 있을 거고 여러 가지 팔 수 있는 자산이 있는데 그 자산을 정말 지금 당장 시장에 딱 내놔서 네. 팔아야 네. 된다라고 했을 때 사실 그 가치보다도 보다도 못 미치는 못하다.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사실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절대적으로 싸다라고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네. 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 ROE의 분모. 네. ROE의 분모는 결국에는 이제 배당을 많이 하고 그리고 자사주 매입을 많이 했을 때 네. 이 자기 자본이 감소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동안에 이제 주주 환원을 안 했기 때문에 예. 이런 이제 ROE가 낮게 평가되는 네, 그런 네. 쪽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국내 증시가 사실 저평가되었다라는 것들은 절대적인 기준에서도 상대적인 기준에서도 틀리지 않은 얘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근데 그 이제 워낙에 고질적이고 좀 오래된 문제다 보니까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한 움직임은 과거에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되짚어 볼까요, 좀? 네, 뭐 사실 굉장히 많았고요. 일단 뭐 순환 출자를 해소한다. 네. 계속 되었던 얘기도. 그다음에 일감 몰아주기를 근절한다. 그리고 이제 비상장 계열사를 통해서 편법 상속을 근절한다. 네. 뭐 이런 다양한 법제 개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근본적으로 다들 얘기하시는 게 대주주랑 소액주주 이 두 가지 카테고리가 모두 주주다. 라는 인식을 가지는 데는 결과적으로는 실패한 것 같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네. 사실은 제도 개편이라는 것들은 결국에는 모든 주주를 동등하게 대접하기 위한 그리고 이제 대주주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부분들을 차단하기 위한 네. 그런 법제 개편이었는데 그런 근본적인 인식 변화에는 실패한 것 같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요 무의식 중에 지배주주와 패밀리에 대해서 오너 그러니까 오너가 그렇죠. 이제 소유주라는 표현인데 네, 네. 이 소유주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사실 해외에서는 이런 얘기를 아예 쓰질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도 이제 19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가 산업화되는 과정에서 정부가 직접 이제 창업주의 지배력을 강화를 하고 네. 그리고 이제 보전해서 경제 발전을 이끌겠다. 관주도로. 네. 그렇죠. 그런 관제 자본주의의 성향 때문인데 아마도 좀 인식 변화에는 오랜 시간이 좀 걸리는 거가 있겠죠. 네. 어쨌든 이전에도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좀 해소하려는 그런 목소리 또 움직임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아직까지도 해소가 되지 않았다는 건데 네. 이제는 그러면 좀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될 수 있는 분위기가 좀 마련되고 있는 건지 김기가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실까요? 말씀해주신 대로 한국이 외환시장을 개방한 지 이제 28년째 되는 해거든요. 네. 거의 30년 가까이 되도록 사실 코리아 디스카운트 코디를 전혀 해소하지 못했는데 이제 와서 사실은 이게 해소가 될까라고 의구심을 품으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저는 세 가지 축의 변화로 인해서 결국에는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될 수밖에 없다라고 네. 보고 있고요. 세 가지 축. 네. 첫 번째로는 이제 사회적 변화를 꼽고 있고요. 사회적 변화라는 것은 이제 투자자들의 인식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던 가장 적극적인 투자자의 형태는 주주 행동주의 펀드들. 네, 네. 그들이 사실은 이제 기업들에 투자를 하면서 그동안 이제 어떤 기업들의 잘못된 의사 결정이나 자본 배분에 있어서 주주들이 소외됐던 것들을 네. 주주의 어떤 주주로서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사실 요구를 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그런 펀드들뿐만 아니라 사실 이제 요즘에는 소액주주 연대라 그래서 맞아요.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결집을 잘합니다.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모여도 그 표 결집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액트라는 앱을 통해서 사실은 그런 어떤 그 주주총 그 기업의 주주총회에 대한 어떤 의결권 행사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위임할 수 있는 수단이 생겼기 때문에 네, 네. 이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어떤 굉장히 시스템이 편리해진 거죠. 그런 어떤 소액주주 연대들의 움직임도 있고 이런 어떤 전반적인 투자자들의 움직임과 더불어서 그들을 관찰하는 또 언론의 그런 목소리 또한 사회적 변화에 해당되고요. 결국은 이제 주주들이 계속 요구하는 것은 주주로서 당연히 받아 마땅한 어떤 그런 수익 배분에 대한 부분이나 네, 네. 의사결정에 있어서 소액 주주들이 일반 주주들이 사실은 가치 훼손을 입을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네. 방지할 수 있는 목소리를 내는 거거든요. 네. 그런 어떤 사회적 변화의 흐름들은 지금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이제 주주총회에서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이제 나오고 있고 실제로 주주 환원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목소리들이 통하고 있다라는 얘기인 거기 때문에 이제 사회적 변화를 말씀드린 거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정부의 제도적 변화죠.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밸류어 프로그램도 그 일환인 것이고 그렇군요. 한국도 이제 결국 원하는 것은 금융 시장에 있어서의 선진화거든요. 그 선진화를 이루기 위해서 예를 들면 작년이나 재작년에 정부에서 가장 많이 했던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MSCI 선진지수 편입. 네. 이것을 사실 목표로 해왔던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제도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지만, 근데 근본적으로 MSCI 선진지수에 편입되기 위해서는 주주의 권익이 지켜지지 않는 주식시장이 과연 편입될 수 선진지수 있을까? 예, 네.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물음을 이제 정부도 인식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밸류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네. 단순히 옆 나라 일본을 따라한 것이 아니라 한국의 자본시장이 바뀔 때가 됐다라고 정부에서도 인지를 하고 관련 기관에서도 사실 관련된 어떤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이나 이런 밸류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나온 거죠. 그 상법 개정 움직임 그건 어떤 거였어요? 아까 상법 개정 말씀하셨잖아요. 상법 네. 개정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이제 주주들의 어떤 권익이 기본적으로 지켜지지 않다 보니까 과거에 주주들이 소송을 냈었을 때 네. 다 패했어요. 네. 그 패했던 이유 자체가
상법 382조 3항에 나오는 이사의 충실의 의무에 네. 나오는 내용이 그 이사들이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일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네. 결국에는 주주들한테 피해를 입혀도 회사를 위해서 일한 거였으면은 뭐 어떻게 뭐 네. 모든 행위들이 다 이제 정당화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사실 법안 상정이 돼 있는데 어떻게 바뀌기로 한 거예요, 그러면요? 회사 이익과 무엇을 위하여? 회사와 예를 들면 두 가지 법안이 올라와 있으면 네. 하나는 이제 주주들한테 비례적으로 네, 네. 이익을 배분한다는 것과 네. 나머지 하나는 이제 총주주에게 네. 이제 사실은 총주주를 위해서 일한다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주주의 권익을 어떻게 보면은 아무리 소액 투자자라고 해도 네. 그 지분만큼에 대한 권리는 온전히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을 보장하는 어떤 상법적 법률적 해석이기 때문에 네. 그게 한 번에 되면 너무 좋지만 네. 굉장히 그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더 많은 사회적인 토론과 움직임이 있어야 될 것 더 같아요. 많은 연대라든가. 어떤 기업과 정부와 국민들의 어떤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그렇죠. 돼야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작년부터 있었던 어떤 밸류업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작년에 이제 정부의 어떤 그 배당 절차 선진화 제도랄지 이런 네, 것들도 네. 의미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수반이 됐었을 때는 제도적 변화가 다시 한 번 더 어떤 주주 환원의 흐름이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시킬 수 있는 가속화시킬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을 볼 수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아무리 사회적 변화나 그런 제도적 변화들이 잘 돼 있어도 네. 의사결정의 주체는 기업이잖아요. 네. 기업에 사실은 유인책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세금 이슈도 있겠지만 많은 기업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세대 교체를 좀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어떤 세대 교체 즉 지배 구조의 변화를 통해서 그 기업의 자본 배분 정책이나 주주 환원이 달라지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이 세 가지 축 사회적, 제도적, 기업의 내부적 이 네. 변화의 축이 맞물리면서 이런 어떤 변화의 흐름들은 자본시장의 역사를 보더라도 다른 나라의 사례를 참고하더라도 한 번 시작되면 안 바뀌는 흐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가속화될 거라고 보는 겁니다. 네. 박소연 이사님, 그 최근에 그 그러니까 기업 지배 구조 그 보고서하고 그 자사주 제도 개선 얘기 이것도 나왔던 것 같은데요. 이거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뭐 네. 일단은 이게 밸류업 프로그램이 올해 발표되긴 했지만은 이게 갑자기 시작된 거라고 보기는 어렵고 방금 말씀하신 그 자사주 제도 개선 그리고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가 작년 말부터 지금 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인적 분할을 할 때 네. 자사주의 신주 배정을 이제 하는 것이 굉장히 좀 문제가 됐었거든요. 네, 네. 예, 신주 배정을 하게 되면 이제 이게 지배주주의 지배력이 강화되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신주 배정을 금지하겠다라고 네.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가 이제 5월 달에 한 번씩 발표를 해야 되는데 네. 지금까지는 이제 대충 기재해도 이게 두루뭉술 넘어갈 수가 있었는데 네. 앞으로는 가이드라인을 강화해서 뭐 아주 꼼꼼하게 보겠다. 그리고 이제 이미 시작이 됐지만 배당 기산일을 나중에 확정을 해서 배당 제도를 개편하겠다. 네. 사실 이것도 굉장히 큰 부분이라서 기저의 환경 변화가 계속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태이고요. 네. 특히 이제 1월 30일이죠. 금융위가 이 자사주의 신주 배정을 금지하겠다라고 하면서 네, 네. 특히 이제 취득하고 보유하고 처분할 때도 왜 취득을 했고 왜 보유를 했고 그리고 팔 때는 왜 누구에게 팔았는지 네. 이런 목적까지 상세하게 공시를 하도록 규제를 좀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찌 보면 좀 천천히 나아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그러면 그 이사님께서는 지난 26일 금융위에서 발표한 밸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뭐 일단은 좀 처음에는 좀 많이 실망스럽더라고요. 아, 어떤 왜냐하면 부분이요? 네, 좀 기대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시장에서는. 왜냐하면 이제 굉장히 좀 강하게 어조로 얘기를 했었고 했기 네. 때문에 세제 혜택이나 이런 가이드라인도 좀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좀 했었고. 그랬었죠, 시장에서. 그리고 이제 자율 네. 규제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채찍과 당근이 같이 들어가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페널티나 했는데. 인센티브가 좀 있었어야 맞아요. 되는데요. 근데 네. 지금 보면 일단 자율 규제 방안이고 세제 혜택은 지금 나오지는 않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후속 보도가 나오는 걸 읽어보니까 이게 이제 첫 단추를 킨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정책을 좀 다듬는 과정에서 후속적으로 나올 정책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일단 여기에서는 뭐 끝나지는 않고 오히려 연중 내내 계속 발표되는 거를 지켜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성기영의 경제쇼 플러스 오늘 김기백 한국투자신탁운용 중소가치팀장 그리고 박소연 신영증권 연구위원과 함께 국내 증시 고질적인 문제로 꼽히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해서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계속해서 얘기 이어갈게요.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네, 자,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려는 노력과 또 이제 사회적인 변화가 맞물리면서 이제 그 국내 증시 재평가가 이루어지는 어떤 변화에 그 단계에 와 있다. 그래서 세 가지 변화 요인, 뭐 사회적 변화, 제도적 변화, 또 기업 내부적 변화 이렇게 좀 짚어봤습니다. 오랜 기간 바뀌지 않았던 기업들이 이제 바뀌긴 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김기겸 팀장님? 일단은 그런 변화들이 서로 맞물린다는 걸 말씀드렸고 네. 기업들 입장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세대 교체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기가 왔습니다. 이제 1세대 창업주들이 여전히 지분을 가지고 있고 경영을 하는 기업들의 그 오너들의 나이가 70대, 80대, 90대에 접어들었거든요. 네. 이제 생물학적 수명은 그 누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시기가 이제 도래했다라는 것이고 이제 그런 실제로 기업들이 그런 어떤 환경 변화를 맞이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자본 배분의 변화나 이제 미리미리 사실 상속이나 증여세를 내기 위한 어떤 배당 성향을 크게 높인다든지 네. 실제로 세대 교체가 되면서 자본 배분의 정책이 변화가 되는 것들을 실제로 이제 수많은 기업들을 탐방하면서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기업들 입장에서 더 이상 이렇게 방관하거나 그냥 지켜보고 있는 입장이 전혀 아니고요. 그럴 것 같아요. 굉장히 지금 다급하게 사실은 내부적 전략도 짜고 우리가 어떻게 변화해야 될지에 대해서 과거에는 좀 금기시됐던 사실 근로자가 최대 주주한테 그런 것들을 물어본다는 자체가 사실은 한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실제로 지금은 이제 경영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실무자단한테 먼저 물어보는 그런 단계까지 와 있기 때문에 네, 네. 그것들이 어떤 이론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 눈앞에 보여지는 현상이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세대 교체로 인한 지배구조 변화가 이제 한 번에 막 이렇게 좀 집중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런 시기가 온 거죠. 근데 지배구조 변화라는 건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승계를 하느냐, 네네. 네, 아니면 뭐 PEF 그러니까 사모펀드를 통해서 매각을 하느냐, 맞습니다. 네, 그런 건데요. 그러니까 1세대 네. 창업주 입장에서는 이제 말씀하신 두 가지 방법밖에 없고, 근데 그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사실 기업 가치가 증대되는 방향으로 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 자녀 승계를 하는 경우에 사실 저희가 세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1년 배당치로 안 되지 않습니까? 네. 5년, 10년 단위의 배당이 필요하거든요. 네. 근데 그 전에 먼저 말씀드릴 거는 과거에는 사실 한국 기업들의 어떤 경영자분들이 그런 어떤 편법 증여나 이런 방법들을 좀 썼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네. 지금은 그런 것들이 사용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은 정면 돌파를 해야 되고 배당이 굉장히 중요한 재원과 수단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일단 배당이 많이 늘어나고요. 실제 세대 교체가 결국에는 바뀌고 나서 그러면 정책이 바뀌어지냐라고 봤었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금을 내기 위해서는 배당을 오랫동안 많이 받아야 되고 네. 다음 경영자인 2세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자본 배분 정책이 더 활발해질 수밖에 없어요. 네. 특히 이제 자사주 매입 소각과 같은 어떤 행위들이 실제로 더 많이 늘어나고 있고 왜냐하면 네. 세금을 내고 하면서 지분율이 약해지거든요. 네, 네. 지분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더 그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서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더 높은 지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네. 어떻게 보면 2세 입장에서는 호주머니에 돈 한 푼 안 쓰고 합법적으로 지분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자주 매입을 하고 소각을 하는 방법인데 네, 유통 주식 수를 줄이는 거죠. 그렇죠. 네. 그 과정 속에서 일반 주주도 다 같이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겠네요. 네. 그 최대 주주만 누리는 게 아니라 네. 일반 주주와 지배 주주의 이해관계가 일치되는 그런 네. 강력한 현상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이 있고 다음 경영자 입장에서는 회사는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네.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 신사업을 도모해야 되는데 신사업에 하기 위한 어떤 자본이 결국에는 기존에 쌓아놨던 현금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네. 비영업 자산인 뭐 토지나 건물 같은 그렇죠. 것들을 매각하고 자본 효율화를 하기 때문에 아. 결국에는 기업들의 ROE가 또 높아질 수 있는 네. 그런 선순환이 도는 겁니다. 단순히 네, 배당만 네. 많이 해서 ROE가 자주 소각을 해서 ROE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네. 그것뿐만 아니라 그런 어떤 경영 활동들이 이제 활발하게 자본 배분 정책이 변화하는 시기를 맞이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결국에는 주주들 입장에서도 기업 가치가 높아지는 것이고 네. 사모펀드가 가져가도 마찬가지예요. 사모펀드의 목적은
결국엔 5천억에 사서 1조에 파는 그렇죠. 100년 이 기업이 100년 동안 잘해보겠다라는 것은 사실은 큰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네. 기업 가치를 올려서 더 높은 가격에 매각하고 싶기 때문에 네. 그렇지만 이제 기업 환경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안전 마진을 확보하기 위해서 배당 성향을 많이 늘립니다. 네. 그리고 또 성장을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자사주 매입 소각이나 배당 정책 같은 자본 효율화를 해야 되고 네. 또 성장을 하기 위해서 자산 효율화를 또 해야 돼요. 네. 결국에는 그 어느 쪽으로 가더라도 결과값은 똑같아지는 거예요. 자녀 승계든 네. 사모펀드 매각이든 네. 그 과정 속에서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자산 가치와 수익 가치가 풍부한 기업들이 자본 배분과 자산 주주 환원을 통해서 결국에 기업 가치가 높아지는 것들은 거의 공식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그렇군요. 같은 질문을 드릴게요. 기업의 세대 교체 시점이 됐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보세요, 박소연 네, 이사님? 저는 약간 좀 앵글을 좀 국제 경제나 이런 측면에서 좀 보고 싶긴 한데 네. 이게 아시겠지만 지금 미중 무역 전쟁, 뭐 보호 무역주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횡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게 좀 상속세나 이런 것들을 좀 인하해야 된다는 게 사실 좀 부자 감세 프레임으로 이제 해석이 되다 보니까 네. 이게 굉장히 좀 정치권에서 다루기 부담스러운 주제기는 해요. 네. 근데 좀 다른 앵글에서 보면 이게 이제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과 산업을 보호하고 그리고 이제 적정하게 사실은 상속을 해서 기업 가치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약간 이런 정책들이 어찌 보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최근에 이제 상속세를 감당하지 못해서 이제 경영권을 포기하게 되는 사례 그리고 네. 포기할 수밖에 없어 보이는 사례 네. 이런 것들이 꽤나 좀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어떤 기업이 그랬습니까? 아시겠지만 이제 의료용 장갑이랑 이제 고무 뭐 네네. 이런 쪽의 분야에서 굉장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인정받았던 케이스가 유니더스? 이제 유니더스 네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창업주 이제 회장이 2015년 별세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지분을 상속을 받은 그 이제 아들 대표가 이제 상속세 이제 50억 원을 10년에 걸쳐 납부하기로 이제 국세청이랑 합의를 했는데 네. 중요한 거는 갑자기 중국에서 사드가 이제 터지면서 경영난에 회사가 직면을 하게 되는 네. 거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사모펀드에 매각을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뭐 이것도 어찌 보면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찌 보면 경영권을 이어받지 못하고 이제 그 경영권이 넘어가게 된 가업 승계 의지가 있었으나 못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사실 최근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이제 넥슨이 가장 또 이제 그러네요. 대표적인 기억납니다. 케이스인데 네, 네. 뭐 이런 케이스도 어찌 보면 이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긴 그러니까 하겠지만 상속세를 다 못 마련하지 못해서 네, 아직 좀 진행 중인 이슈긴 한데요. 일부 몰랍을 한 거죠.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케이스도 사실 우리가 이제 한국의 또 자랑스러운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지켜줘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 네. 안타깝게도 아직 제도 개선이 안 됐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뭐 중간에 걸쳐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세대 교체 질문에서 글로벌한 시각으로 봤을 때 이 상속세 부분을 지금 짚어주신 거거든요. 우리나라 상속세가 어느 정도 과중한 건지 다른 나라하고 비교할 때 괜찮은 정도인지 이 얘기 또 실효세율은 어떤 건지 좀 짚어주시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뭐 사실 이게 최고 세율로 보통 많이 비교를 하는데요. 네네. 최고 세율의 경우에는 사실 우리나라는 뭐 가장 높은 축입니다. 네. 일본이 현재 한 55% 되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경영권 프리미엄이 있는 지분을 상속할 때는 이제 10% 추가를 해서 이제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네. 거의 한 50%에 달하는 상황이고요. 네. OECD 평균이 27%니까 사실 최고 세율에 비해서는 굉장히 높다라고 여겨지죠. 네. 근데 사실 실효 세율은 네. 이것저것 뭐 이제 공제 받고 하면 크지 않을 수도 있지 않냐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네. 제가 그 한국이랑 독일이랑 가업 상속 공제 현황 비교표를 본 적이 있어요. 아, 네. 근데 이제 이걸 보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가업 상속 공제가 있긴 한데 크지 않구나라고 느낀 점이 뭐냐면 2021년 통계를 봤는데 독일 같은 경우는요. 가업 상속 공제를 받은 건수가 네. 1만 1,800건 정도. 아, 그러니까 1만 건이 넘더라고요. 네. 그리고 공제 금액으로 따지게 되면 247억 유로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보게 되면 한 30조 정도가 됩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사실은 똑같은 기준으로 가업 상속 공제를 보니까 네. 건수는 110건.
그러니까 100건이 약간 넘는 거니까 정말 비교가 안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공제 금액으로 보게 되면 네. 3,475억 원. 아까는 사실은 독일은 이제 30조고 네. 우리나라는 지금 3,400억이니까 엄청난 규모 차이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맥락 속에서 지금까지 이제 이 상속세가 유지가 되고 지금 시행이 됐던 제도긴 하지만은 여러 측면에서 좀 봤을 때 다각도로 손질이 필요한 상황이 된 거는 좀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절대 규모로 보게 되면 일단은 한국이 조금 좀 적다라고 생각이 되는 측면이 일본은 있죠. 아까 그 최고 세율이 55%인데 실효 세율을 하게 되면 그게 뭐 11%까지도 낮아진다고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공제를 하면. 아, 네, 맞습니다. 네, 독일 같은 경우도 뭐 이제 배우자나 직계 존속으로 넘어가면은 최고 세율이 30% 낮아지고 있고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상속 재산이 얼마까지는 아예 상속세가 또 없다 그러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또 많이 그 차이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실효세율로 보면 사실 그런 측면이 분명히 또 있고 네. 그래서 뭐 이것저것 봤을 때 이제는 좀 손질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네. 근데 이제 부자 감세 그 프레임이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하셨는데 사실 이제 정서 이런 것도 좀 무시할 수는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속세 부담을 기업에게 좀 줄여줘서 우리 모든 국민이 얻는 편익이라든가 기업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게 있으면 또 그런 방향으로 좀 논의를 모아가야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명분으로 어떤 근거로 그게 가능한지 좀 말씀해 주세요. 일단은 앞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상속세와 증여세가 좀 징벌적인 수준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은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기업인들이 네. 네. 기업인들에 대해서 사실 이제 그렇지만 이것이 세금 깎아주는 것이 어떤 효과를 가질 것이냐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네. 사실 이제 지나친 어떤 지배주주에 대한 과세가 저는 이제 주주들과 국민들한테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 이유는 이제 요즘 들어보셨습니까? 세금 망명이라고. 세금 망명.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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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기업인들이 사실은 이민을 가거나 아니면 네. 본사를 싱가포르와 같이 아주 저율로 세금을 네. 납부하거나 그쪽은 사실 상속세나 증여세가 폐지돼 있어서 네. 내지 않거든요. 네. 그런 부분. 뭐 캐나다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런 그런 망명을 했었을 때 기업들의 부가 밖으로 빠져나가고 네. 고용이 밖으로 빠져나갔었을 때 과연 이제 그런 어떤 부자들도 이민을 많이 가고 네. 그런 어떤 움직임들이 그 나라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인가? 일단 그건 아닐 거라고 보고요. 근데 무엇보다도 이제 세금을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 예를 들면은 2022년도 기준으로 한국의 조세 현황을 보면 사실 전체 세수가 한 400조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사실 상속세와 증여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합쳐서 15조 정도도 안 되는데 네. 비중으로 따지면 3.7%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세수는 사실 이제 소득세와 법인세입니다. 네. 소득세가 한 130조 정도 되고 예. 이제 법인세. 법인세가 한 100조 정도 돼서 이 두 가지만 합쳐도 400조의 절반이 넘거든요. 그러네요. 사실 이제 규모가 엄청난 거고. 근데 저희가 내는 소득세와 법인세는 매년 내잖아요. 네. 근데 상속증여세는 어쩌다 한번. 그 기업이 사실 뭐 40년에 한 번씩 네. 일어나는 이벤트에 불과하고. 근데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세율을 낮춰줬었을 때 어떤 효과가 일어날 것이냐를 설명드리자면 사실 기업들이 상속세를 낮춰줬었을 때 그만큼 상속세와 증여세가 덜 거치니까 걱정을 하잖아요. 결국 부자 감세로 끝나는 거 아니냐. 네. 근데 오히려 결국에는 어떤 기업들의 어떤 주가가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 지배주주들은 굉장히 관심이 없어요. 네. 올라봤자 사실은 세금만 높아지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 주가를 높일 유인이 작아지는 유인책 거죠. 자체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네. 지배주주와 일반 주주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그렇더라고요. 건데 네. 그 상황에서 결국에는 오히려 그런 것들이 이해관계를 일치시켰었을 때 네. 세금을 낼만하다라고 생각하면은 주가 올라가는 거를 이제는 반길 거거든요. 네. 그렇게 이해관계가 일치된 상태에서 오히려 자본시장이 우상향을 했었을 때 네. 과표 기준이 결국 주가이기 때문에 네. 세율이 낮아져도 실제로 거치는 세금이 줄어들지 않을 거고요. 오히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보면 국내 투자자들도 국내 국장을 많이 떠났지만 네. 오히려 이제 한국 시장이 디스카운트가 사라진다고 하면 투자를 안 할 이유가 없거든요. 네. 국내 투자자들의 활성화가 되고 일본의 사례를 보더라도 지금의 주주환원 정책이 발표되고 나서 최근 1년 동안 일본 주식시장에 투자한 외국인들의 어떤 순유입이 네. 60조 이상 매수를 하면서 네. 일본 네. 증시를 또 우상향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오히려 거래가 엄청 활성화되면서 네. 증권 거래세가 사실은 훨씬 더 많이 거칠 어허, 거고요. 네. 그리고 기업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용도 한국 안에서 하고 네. 그 기업이 매출과 이익을 늘려서 한국 안에서 법인세를 내고 그 한국 안에서 기업 근로세를 활동을 활발히 한국 내에서 해야 그만큼 세금을 낼 여력도 많아지고 그렇습니다. 실제로 더 모수 낼 수 자체가 있으니까. 훨씬 다르기 때문에 네. 여기서 거치는 소득세, 법인세, 증권거래세에서 늘어나는 증분이 네. 상호세, 증여세가 하락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한 음.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 10배 이상은 클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네. 중요한 거는 네. 결국에는 한국 자본시장이 우상향을 못했기 때문에 네. 많은 사람들이 국민연금을 기금 고갈을 걱정하고 있고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이 우상향하는 걸 못 봤기 때문에 저희 수익률이 다 별로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자본시장이 우상향했었을 경우에 국민연금의 어떤 그런 자금이 훨씬 더 풍족해지고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우상향했었을 때 저희 노후가 준비되는 것까지 미국 같은 경우는 그렇죠. 효과를 감안하면 네. 감히 비교할 수가 없다라고 어. 생각을 하는 거죠. 너무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하시니까 좀 부담스럽습니다. 감히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시니까 어쨌거나 우리가 어떤 기존의 프레임으로만 보기에는 지금 시장이 많이 달라졌고 정말 전체 편익이 누구한테 좋아지는 건지를 잘 생각을 해보면 그렇죠. 예 무조건 부자들 세금 더 내야 돼 이렇게만 얘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 확실히 그렇습니다. 이 자본시장 있는 것 우상향이 같습니다. 돼야 네. 사실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본시장이 우상향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지금 부를 다 같이 누리고 있는데 네. 한국은 지금 인플레이션 해지도 안 되는 수준의 수익률밖에 안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는 진정으로 우리 부가 쌓이는 방향에 대해서 사실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성기영의 경제쇼 플러스 오늘 박소연 신영증권 연구위원 그리고 김기백 한국투자신탁운용 중소가치팀장과 주주환원시대 기업의 역할과 가치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계속해서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경제를 알아야 세상이 읽힙니다. 투자를 알아야 돈이 보입니다. KBS 1라디오 경제쇼. 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도 짚어봤고요. 해소될 수 있는 어떤 세 가지 중대한 축의 변화에 대해서도 얘기해봤고 또 이제 상속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짚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박소연 이사님께 여쭤볼게요. 그 주주 환원 시대가 오게 되면 자본시장은 어떻게 바뀌는 건지. 예, 그걸 좀 얘기해 보고 싶어요. 네, 뭐 가장 그 비근한 예가 옆 나라 일본인데요. 네. 최근에 이제 일본 여행 가신 분들 굉장히 많은데 가보면 와 정말 사람들이 바글바글하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뭐 외국인들이 정말 많이 놀러 왔다라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사실 저는 주식 시장이 제일 많이 변했다 생각을 하는 게 89년도에 버블이 붕괴된 이후로 잃어버린 40년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아마 뉴스 보셨겠지만은 일본의 토픽스 지수 그리고 이제 니케이 225 지수가 90년 이후, 그러니까 버블이 붕괴된 이후에 사실 최고가를 경신을 드디어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신고가로 가느냐 마느냐 이제 문턱에 서 있는데 이게 바뀌기 시작한 게 일본이 주식 시장의 저평가를 해소하겠다라고 해서 거래소 민관 합동으로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놨었기 때문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도쿄 증권거래소가 작년 1월에 회의를 열어가지고요. PBR 1배가 안 되는 상장사들한테는 연내 PBR 개선책을 응답을 하라. 그리고 이제 이게 사실 자율 규제보다는 약간의 강제 규정이 있었는데 네. 제대로 안 하면 우리가 벌점을 주고 상장 폐지나 이런 것들을 검토할 수 있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부분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기업들이 허겁지겁 여러 가지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발표를 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영문 공시 범위도 확대를 해서 지금까지는 일본어로 된 공시만 많았는데 영문으로 된 공시가 많아지면서 실제로 작년부터는 외국인 투자자들도 일본 주식을 굉장히 많이 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단기간에 180도 변화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것처럼
굉장히 점진적으로 변화했던 일본 사례가 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도 지금 중요한 첫 단추를 좀 끼고 있다 이런 네.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본격적으로 주주환원 시대가 오게 되면 어떤 기업들이 가장 수혜를 볼까요? 너무 오래 장기적 말고 지금 단기로라도 올해 네. 뭐 중장기 이렇게 좀 봐주시면은요. 일단은 뭐 시장에서 먼저 저 PBR주가 떴지만 네.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주인공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결국 이제 자산 가치와 수익 가치가 높은 기업 저희가 자산 가치라고 하면 이제 순연금이 많은 기업들 네. 그리고 투자증권이나 투자 부동산과 같은 이제 투자 자산이 많은 기업들 네. 이제 그런 기업들이 사실은 우선시 될 수 있는데 그렇다고 저희가 부동산 자산 가치주를 지금 찾자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주주환원이라는 것이 꾸준하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기업의 수익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이제 저 PBR 종목들 중에서는 주주환원을 제대로 해줄 수 있는 저 PR을 동시에 겸비했거나 아니면 저 PER을 저 PER을 네. 동시에 겸비했거나 아니면 저 PBR의 높은 ROE. 네. 사실 높은 ROE 자체가 모든 주식 투자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지표고. 자기 자본 이익률이요. 예, 네. 그렇죠. 결국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한테 가장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ROE가 높은데 PBR이 낮다라는 것은 사실 지나치게 저평가돼 있다는 뜻인 거거든요. 네, 네. 그런 기업들이 사실은 이제 주인공이 될 수 있고 그런 기업들 중에서 결국에는 주주환원을 강화하거나 정책화하는 기업 혹은 자본 배분을 새롭게 성장을 위해서 이제 사용하는 기업들이 이제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고 그 중에서도 사실 섹터는 불문이에요. 섹터는 이제 불문인데 대형주도 물론 해당이 될 수 있지만 저는 이제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이 이 시내 진짜 주인공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 이유는 사실 이제 두 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대 교체와 같은 지배 구조의 변화가 집중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이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왜냐하면 대기업들은 이미 지주사 체제를 완료했고 네, 네. 2세 경영, 3세 경영을 이미 하고 있거든요. 네. 반면에 이제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1세대 창업주가 여전히 경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그 부분에서 이제 사실 변화가 크고 두 번째로는 주주 환원율이에요. 네. 그러니까 주주 환원율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의 기업들 평균이 이제 30%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사실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은 배당 성향이 여전히 10%에 있는 기업들도 있거든요. 네, 네. 그런 기업들이 이제 저는 주주환원율이 한국의 주주환원율이 3분의 1까지는 3년 안에 다 간다. 그 3분의 1이 목표라는 게 아니라 네. 최저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 그 과정 속에서 사실은 폭탄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굉장히 크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배당 성향이 10%인데 배당 수익률이 지금 5%라고 하면 네. 30%까지 무조건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상황에서 배당 수익률이 그러면은 15%가 15%. 되면 네. 그런 기업들의 자본시장이 그대로 내버려 둘 리가 없거든요. 아, 이제 그런 어떤 네. 측면에서는 중견기업과 중소기업들 중에서 아까 네. 앞서 말씀드린 조건을 만족시키는 기업들이 이 시내 가장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네. 보고 있는 겁니다. 박소연 이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어떤 종목이나 주를 좀 저희가 주목해 봐야 될까요? 네, 뭐 당연히 사실은 가치주일 거고요. 네. 그리고 배당주일 겁니다. 네. 이거 뭐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는데 지금까지 이제 가치주에 투자한다라고 하면 싸서 샀는데 안 비싸진다. 네. 그러니까 사실 싸봤자 계속 싸니까 이게 이제 주목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였는데요. 네. 그 쌌던 이유들이 지금 해소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사실은 가치주가 상당히 좀 좋을 거라고 보고 있고 네. 중요한 거는 이제 이 배당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많이 이슈가 될 것 같은데요. 네.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 대형 기업들만 배당을 하고 중소형 기업들은 배당을 별로 안 했었습니다. 네. 네. 근데 앞으로는 이게 이제 배당이 중소형주까지도 지금 확산되는 흐름들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네. 아시겠지만 이제 지배주주가 만약에 승계를 위해서 자금을 마련한다라고 네. 생각을 하면 뭐 이미 돈이 많은 주주들은 괜찮지만 사실 돈이 충분치 않다. 상속세도 내야 되고 뭐 이것저것 해야 되니까 그러면 배당을 사실 활용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시작부터가 지금 이제 지배주주와 소액주주의 이제 이해관계가 일치를 하게 되는 게 사실 배당이라는 지점인 거죠. 근데 이제 배당을 사실 1, 2년 받아가지고 상속세를 낼 수 있다? 이거는 터무니가 네. 없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사실은 이게 한 10년 그리고 20년 이렇게 이제 오랜 기간 기획을 하고 계획을 해서 배당에 대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배당 정책을 굉장히 장기간 끌고 갈 가능성도 있는 그렇겠네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이게 세대 교체가 이제 일어나기 전부터
주주 환원을 강화하는 흐름이 좀 나타날 수 있고 네. 어찌 보면 지금 이 산업화 시대가 좀 저물고 세대 교체가 나타나는 지금이 타이밍일 수 있지 않은가 그러네요.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밸류업 수혜주를 찾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게 하나하나 종목을 발굴하기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박소연 이사님. 어떻게 네. 하면 좋을까요? 이럴 때는요. 네, 뭐 여러 가지 사실 뭐 앵글들이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현금이 풍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본에서도 일본 거래소 발표 자료를 보게 되면 네. 저 PBR이라고 다 오르는 거 아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실은 저 PBR이라도 기업들이 망해가는 기업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정말 그렇죠. 돈을 못 벌어서 업황이 되게 안 좋은 뭐 네. 그런 기업들도 있을 수 있는데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싼데 현금이 굉장히 많고요. 그러면 사실 배당을 늘릴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 지금까지 안 한 거거든요. 아,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통은 이 현금 흐름 그리고 이제 현금 자산 이런 것들을 보시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금융위에서 지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이제 자사주라는 네,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자사주 같은 경우가 사실상 우리나라는 약간 이제 독특한 지금 이 정책 내에서 이게 이제 산업 정책이 지금 시행이 되어 왔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상법에서 여러 가지 경영권 방어 수단이 없다 보니까 이 자사주가 지금까지 이제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약간 유사 방어 수단으로 쓰여왔던 부분들이 분명히 좀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정부가 지금까지 암묵적으로 이제 이 자사주가 이제 그렇게 쓰일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암묵적으로 좀 용인을 해오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앞으로는 이 자사주에 대해서 엄중하게 들여다보고 네. 그리고 이제 뭐 추가적으로 인적 분할 시 뭐 신주 발행되는 것들도 금지하겠다. 그러면 이제 자사주를 어떤 식으로든 처분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이제 자사주를 많이 들고 있는 기업들을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끝으로 한 말씀 해주세요. 개인 투자자들 지금 고민이 좀 많을 것 같아요. 말씀 들어보면 좀 희망적이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네. 좋을지. 네, 팀장님 끝으로. 예. 일단은 뭐 주주환원의 시대라고 제가 표현을 감히 하자면 결국에는 이제 주주들의 권익이 사실은 지켜질 수 있는 주식시장이 된다라는 의미인 거고 네. 이제 디스카운트를 넘어서 사실 프리미엄까지도 논할 수 있는 한국의 어떤 산업적인 성장을 하는 산업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결국에는 이제는 좀 한국 시장에 대해서 좀 믿음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네.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세 가지 축의 변화가 계속 자본시장의 어떤 질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보면 과거에는 좀 한국 기업들이 기업 가치와 주주들의 가치가 좀 따로 놀았다고 한다면 네. 이제는 이것이 일치될 수 있는 상황들이 오기 때문에 네. 그런 상황에서는 주주환원을 이렇게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더 증분을 해줄 수 있는 기업들한테 관심을 많이 가지면서 네. 저희가 이제 투자의 안정성을 좀 높이고 배당도 좀 많이 받아보고 이런 어떤 건전한 투자 문화를 경험함으로써 네. 저희가 이제 주식시장에서 포모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나 그러니까 나만 뒤처지는 것 같으니까. 네, 나만 소외되면 어떻게 이런 네.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모든 사람들한테 다 돈을 벌 수 있는 건전한 포모가 올 수 있는 거고 일반 투자자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사실은 퇴직연금과 국민연금에도 가입이 돼 있고 퇴직연금, 개인연금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런 어떤 주식 시장에 직접 투자하지 않더라도 모든 국민들이 사실 부를 우상향시킬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자본시장이 우상향하는 거고 네. 자본시장이 우상향하기 위해서는 주주환원 시대가 결국 이제 열려야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네. 이러한 부분들에서 좀 더 많은 관심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기백 한국투자신탁운용 중소가치팀장 그리고 박소연 신영증권 연구위원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성기영의 경제쇼 플러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